안녕하세요. 부자병법의 박병찬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만나보시죠. 자, 들어갑니다. 자, 한 주간의 뉴스를 가져오서 한번 이슈를 좀 보겠습니다. 아파트 공시가 14년 만에 최고, 9억 이상 아파트 보유세 30% 오른다. 다 보셨겠죠? 공시 가격을 엄청나게 올리는 그런 폭탄 공시가격 인상이 지난주에 이루어졌죠. 전국적으로는 19%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나 빌라 같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고, 서울은 19.9%, 세종시가 70%, 경기도 23%, 인천 13%, 뭐 쭉쭉쭉 부산도 많이 올랐고요. 부산도 이제 19%, 이렇게 이제 많이, 대전은 20%. 뭐 난리도 아니네요. 이렇게 이제 공시가격을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 20%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4년 만에 최대치다. 14년 만에 최대치다. 야, 그러니까 이게 뭐 엄청난 세금 폭탄이, 보유세 폭탄이 시작되는 것인데, 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뭐 전체 다 오르는 게 아니다. 공시가 6억 이하짜리는 오히려 준다. 그리고 이제 고가주택의 소수들이 이제 많이, 고가주택 보유자 소수분들이 많이 낸다. 그렇게 이제 가는 것인데요. 저도 이제, 그 보고서 많이 놀랐어요. 많이 놀랬고, 저는 그 임대사업자 등록을 예전에 해놨기 때문에 재산세 혜택 받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엔 자동 말소된 것 중에 매도하지 않고 1년을 더 끌고 가기로 했는데, 참, 뭐, 종부세가 많이 나올 것 같네요. 그래도 뭐, 어떡합니까? 다 납세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 그런 상황인데요. 뭐, 이게 공시가격이 오르면은, 뭐, 건강보험료, 그 다음에 뭐, 노령연금, 수급 대상자 결정, 재건축, 재초안 부담금 산정, 뭐 조세부과 이행강제금 산정, 각종 20종의 행정 분야에 활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총체적으로 이제 직접 세금과 간접 세금이 모두 다 올라가는 그런 상황인데, 뭐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집값이 오르는데 공시가격이 안 오를 수는 없죠. 다만 그 속도와 정도 폭에서는 조금 이견이 있는 분들이 많으실 수도 있겠다 싶네요. 경기도 참여요. 경기도가 23.9, 24% 가까이의 상승률을 보였고, 뭐 세종은 뭐 많이 다 있고, 서울 같은 경우 좀 보게 되면은 성북구도 많이 올랐네요. 28%, 동대문구 26%, 강동구 27%, 뭐 강남대는 한 13%대, 용산구 15%, 영등포가 많이 올랐고, 구로구도 많이 올랐고, 금천구도 많이 올랐고, 관악구도 많이 올랐고, 서대문구도 많이 올랐고, 마포도 20% 넘고, 중구도 20% 넘고, 노원구 34% 최고네요. 노원구.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 노원구 얘기해서 나와서 짧게 말씀드리면은, 뭐 공시가격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장에 그 아파트 고를 때, 상담 때, 그러니까 지난 3년간은 추천을 드려왔는데, 최근 들어서 이 매수 추천 중단한 단지들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저희 회사 자체적으로 이제 누구랑 상담하시든 간에 그 자체적인 대외비 족보가 있거든요. 그 리스트에 들어간 것들만 한해서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거의 누구랑 상담하든 거의 비슷한 추천이 나가고 있는데, 되게 중요한 리스트겠죠, 이게? 거기서 뺀 것도 많고, 새로 집어넣은 것도 많아요. 그럼 이 기준은 뭐냐? 추천 단지에서 제외된 단지가 있고, 추천 단지로 편입된 단지가 있는데, 그 가장 큰 기준은 입지나 개발 호재에 있는 게 아니라, 일단 가격의 그 피로도라고 얘기할까요? 너무 심하게 오른 그 친구들은 저희가 좀 과감히 빼버렸고 추천을 안 드립니다. 근데 그게 영원히 안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당분간 안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사도 전혀 문제가 없겠다 싶은 것들은 과감하게 또 추천 리스트에 편입을 시키고 있고 굉장히 많은 혼란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노원구에서 우리가 추천 리스트에서 제외시킨 단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당분간이에요, 당분간. 당분간 추천을 중단시킨 단지들이 많기 때문에 조심하시기 바라겠고, 몰라, 나는 그냥 10년 가져갈 거야 하시면 그냥 사세요. 그러면 사시고, 그게 아니라 나는 좀 절묘한 타이밍을 잡고 싶어 하시는 분들, 나는 약간 잠깐의 조정도 견디기 어려운 난 새가슴이야 그러시면은 좀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간에. 네. 그렇게 시장이 복잡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추천 리스트에 집어넣거나 빼는 경우가 많이 있고, 기본적으로 최근에 들어서 큰 평수들 추천 리스트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네, 많이 들어갔고, 같은 단지 내에서 대형 추천하는데 소형 추천하지 않는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여전히 소형 추천하는 곳들도 있고,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추천 리스트에는 서울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라, 네, 권선주님 감사합니다. 뭐 경기도, 뭐 인천 쪽도 새롭게 추천 리스트에 편입되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시장이 복잡해지고 있고, 잘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일단은 시장이 다시 움직이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빠르면 하반기 정도, 늦어도 내년도 초, 대선 임박한 시기, 그 안에 이제 마지막, 이제 5차 상승이 올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상승은 정권이 바뀌면 우리가 다시 차수를 1차부터 시작하는데요. 그 다음 정권 때 1차 상승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고민합시다. 우선은 현 정부 임기 중에 마지막 도래할 그 5차 상승에 대해서 저는 이제 거기다만 거의 집중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어떤 분이 댓글로 뭐 부동산 한번 사면 5년 정도 봐야 되는데 너무 근시안 쪽으로 보는 거 아니냐, 이제 5차 상승에 집중한다는 말씀을 듣고 이 글을 적어주셨는데, 그런 근시안적인 것보다도 저는 이겁니다. 당장 대응을 하자라는 거예요. 당장의 대응을 못하는데 마지막 5차 상승 때 얼마가 움직일지 아십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대응은 해야죠. 그리고 언제 찾아올지도 모르는 하락기 언젠가 오죠. 그거 누가 모릅니까? 안 찾아올 수는 없죠. 다만 그게 내일 시작할지, 2년 있다 시작할지, 3년 있다, 아니 5년 있다, 아니면 이거 어떻게 안 오고 잘 넘어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그 아무도 모르는 거를 고민하고 있는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알 수 없고 할 수 없는 일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내가 알 수 있고 할 수 있는 일만 고민해도 머리가 아픈데 알 수도 없는 일을 왜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네요. 노원구가 많이 올랐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1위를 차지했다. 근데 노원구 같은 경우도 사실 여러분 예난 뉴스 보시면 작년도만 해도, 작년도 초도 노원구, 도봉구 막 안 좋은 얘기 많이 했었고, 저희가 아무도 추천하지 않았던 도봉구 방학동까지도 매수 추천 영상 통해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강하게 추천해 왔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은 현 정부 임기 중에 예측을 어떻게 잘 맞춰내고 싶네요. 마지막 5차까지 그러고 싶네요. 뭐 그런 뉴스다. 그리고 뭐 보유세 영향, 뭐 머리 아파요. 많이 내일에 모든 게 늘어요. 모든 게 늘어. 그래서 이제 공시가격이 이렇게 많이 급등하게 됐기 때문에 집주인 분들께서 전세를 좀 월세로 바꿔서 이 월세를 월세로 이 보유세를 부담하려고 하는, 결국 세입자분들에게 세금 부담이 넘어가지 않겠냐, 임대료 상승이 불가피하지 않겠냐, 뭐 이런 분석, 상식에 입각한 그런 분석인데요.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뭐 뻔한 내용이에요. 뭐 늘어난다. 주인들이 세입자분들에게 전가를 시킬 거다. 너무 상식인데 또 이게 아니다라는 얘기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동의하기는 어렵고, 이게 뭐 어렵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화분이 있어요. 화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물을 줘요. 그러면 이 위에가 젖겠죠. 흙들이 젖죠. 물에 젖죠. 그럼 물이, 이 흙이 위만 젖습니까? 물이 내려갈 거 아니에요. 밑으로. 여기 젖겠죠.
또 내려갈 거 아니에요. 밑으로. 젖겠죠. 어떻게 되죠? 밑에 흥건해지죠. 이게 증세예요. 증세 부담. 증세 부담은 지금 다주택, 고가주택 이런 어떤 뭐 그렇게 위에다 이제 물을 뿌리면 거기 그 부분만 젖는 게 아니라 물이 다 내려간다는 거예요. 계속 밑으로. 밑에는 한참 고여서 막 물이 새 이제. 이게 증세 부담입니다. 그래서 상식에 입각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네. 이게 뭐 어떤 어디는 안 젖는다, 어디는 젖는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시장이 그렇게 어떤 로봇 뭐 이렇게 조립하는 그런 게 아니라 살아있다니까. 생물이라고 생물. 네. 생물이에요. 부동산은. 네. 생물이 아니에요. 이게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다고요. 참 이게 큰일입니다. 이거 진짜. 근데 공시가격과 증세로 우리가 어떤 증세로 역사를 돌아보건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어떤 특정 재화의 가격을 통제함에 있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만으로 성공적인 정책을 이끌어낸 사례는 없죠. 뭐 단기적으로 이렇게 어떤 뭐 심리를 위축해서 원하는 그 어떤 효과가 나는 것처럼 단기간에 느끼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 어떤 뭐 본연의 목적 달성이 증세로 어렵습니다. 이게 모든 게 다 엮여 있기 때문에 엮여 있지 않은 게 없어요. 세상에 여러분 서울에서 저 당근마을까지 길이 다 연결되어 있다니까. 네? 아니 어서 끊어져 있거나 뭐 외딴 그런 게 없다니까. 다 연결되어 있거나 육줄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뭐 하늘이든 바다든 다 어떻게든 길이 다 열려 있다고요. 다 연결되어 있다고요. 어떻게 하물며 서울 시내 또 수도권 광역 대도시의 부동산들이 고가 부동산의 증세를 올린다고 그 부분만 위축되고 그 부분을 그분들의 어떤 인상되는 세금에 대한 부담감이 전가되지 않을 거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네. 안타깝네요. 종부세 아파트가 13년 동안 보니까 6.5%에서 이제 24%가 서울 얘기예요. 서울의 아파트 24%가 종부세 대상 아파트래요. 네, 엄청나네요. 엄청나. 아유, 이제는 뭐 종부세 내는 것은 부유세가 아니라 이게 뭐 거의 뭐 중산층이면 내야 되는 세금이 아니냐. 뭐 그렇게 얘기도 나오는데요. 이게 언제예요? 14년도 때는 종부세 부과 서울의 아파트가 2.9%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농담 삼아 나도 종부세 내고 싶다. 뭐 이런 분들이 계셨다면 지금 그게 아니라 이 몇 배예요? 24%가 종부세 대상 아파트입니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 중에. 거의 4분의 1이네요. 4분의 1. 종부세 이건 네. 의미가 퇴색됐네. 굉장히 많이 되네요. 그래서 이제 집값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종부세 납부 기준이 왜 안 오르냐. 이 기준을 올려야 되지 않겠냐. 저는 이거 그냥 망상입니다. 아무 근거 없습니다. 또 망상은 또 망상이라고 적어야지. 망상인데요. 망상. 22 대선 앞두고서 종부세 기준 상한 얘기 나올 것 같아. 망상이에요. 뭐 저는 상관없어요. 그냥 내면 낼 건데 혼자 바라는 것을 망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뭐 안 내려도 돼. 근데 내릴 것 같아. 언급은 나올 것 같아요. 언급은. 왜냐면 대선 때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가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는 이제 재집권 앞두고서는 거의 다 쏟아집니다. 이것도 이제 속도 조절론이나 기준 강화라든지 기준 상향이라든지 어떠한 얘기가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공시가격도 시세를 반영해서 인상했으면 과세 기준도 현실에 맞게 높여야 한다. 이 똑똑하네. 말 되게 잘하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누가 한 말이라는데 되게 똑똑한 분이시네. 말을 잘하시네요. 과거 기준으로는 이게 고가주택이더라도 지금은 고가주택이 아니지 않냐. 이런 맞는 말씀이시네. 그쵸? 네. 그리고 이제 아파트 얘기 말고 단독주택 잠깐 보면은, 단독주택은 서울에서 용산구 단독주택 가격 상승률이 강남 3구 제치고 서울 1위를 했다. 라는 얘기인데요.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단독주택 공시가격도. 이게 용산에 있는 이건희 회장 주택인데,
많이 올랐습니다. 용산구가 단독주택, 개별주택 가격 인상은 용산구가 서울에서 가장 높았고, 맞네요. 그 다음에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마포구 순이고, 전국에서 제일 비싼 집, 이건희 회장 한남동 자택, 공시가격 431억. 네, 인데, 두 번째로 비싼 집도 이건희 회장 집인데, 이태원동에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한남동과 이태원동은 용산구라고 같은 용산구가 아니라, 잠깐 지도 볼까요? 이게 용산구예요. 이게 용산구인데, 자, 용산 가운데는 이렇게 이제 용산 공원이 있죠. 용산 공원이 있고, 이태원동, 한남동, 그러니까 이제 남산 아래쪽, 용산공원 동쪽, 한강 위쪽인데, 용산에서는 힘이 제일 강한 곳이죠. 뭐 제일 알아주는 곳이고, 용산공원이 동측부 부분이 오리지널 용산이고, 한남동과 뭐 이태원동 이때이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이제 다른 용산들도 있어요. 이렇게 용산공원은 경계에 두고서 있는데, 이 남쪽은 당연히 부촌이고, 서열이 제일 상위 서열은 일단은 한남동과 이태원동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 계세요. 한남동하고 이태원동에 뭐가 있냐. 거기는 뭐라 그럴까, 약간 다 경사지고 경사가 엄청 심하지 않냐. 그리고 고도 제한도 있고, 높게 건물도 못 올라가고, 학교도 불편하고, 교통도 불편하고, 뭐냐 여기. 근데 제가 말씀드리면요,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눈높이라는 게 있는데, 이 동네의 가치를 이해하시려면 이 동네 수준에 맞는 눈높이가 되지 않고서는 이거 여러분들 판단 못 하십니다. 못 해요. 그리고 되게 제일 웃긴 거는 고도 제한, 남산 고도 제한 얘기 하시는데, 이게 진짜 망언 중에 망언인데, 남산 고도 제한은 악재일까요, 호재일까요? 라고 묻는다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이 남산 고도 제한을 악재로 해석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평범한 동네에서의 어떤 접근 방식을, 이런 초고가도 아니고 하이엔드급, 끝판왕, 하이엔드 부동산 시장에 평범한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이걸 대입시킨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 보시면은 반포가 압구정보다 비싸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압구정에 뭐가 있냐. 반포에 봐라, 반포. 얼마나 이게 많냐. 고터부터 해서. 그러니까 그런 관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가주택 시장이 있고, 초고가 주택 시장이 있고, 하이엔드급 시장이 있는데, 하이엔드급 시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네, 우리 애니님의 말씀처럼 다 희소성이 제일 중요한 기준이 되고, 뭐 교통, 교육,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끝판왕 시장들은. 그러니까 그거를 나는 한남동이 왜 비싼지 이해가 안 간다? 나는 이태원동이 왜 비싼지 이해가 안 간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공부를 해보시면 좋아요. 해보시면 좋고, 공부를 해봤더니 조금씩 이해가 간다? 그게 뭐냐? 눈이 조금씩 떠지는 거죠, 이제. 눈이 조금씩 떠지고 있는 거죠, 이제. 근데 전문가분들 중에서도 이 동네가 비싼 이유를 잘 캐치 못 하시는 분이 많고, 제가 이제 말 섞다가 그런 얘기 나오면은 더 이상 말을 안 걸어요. 왜냐면 서로 대화해봤자 머리만 아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강남구도 뭐 양재동하고 압구정동이 같습니까? 다르잖아요. 수서랑 뭐 압구정이 같습니까? 아니면 뭐 양재동하고 저 반포동이 같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구라 그래서 똑같은 구가 아니라는 것이고, 그 같은 구에서도 서열이 엄청나게 나뉜다는 것이죠. 근데 상담할 때 이제 보면은 실수해서 오시는 분들 보면은, 그러니까 서울시 무슨 구, 이거에 그냥 꽂혀서 사신 건데, 그 구에 많은 동들, 또 같은 동에서도 위치에 따라서 서열이 다 나뉩니다.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실수 좀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건희 회장 저택이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제일 높은 게 1위가 한남동이고 2위가 이제 이태원동. 두 채가 다 1위, 2위 단독주택 중에서는 이제 가장 비싼. 여기 써있죠. 이제 두 번째로 비싼 곳도 이건희 회장 소유였다. 용산구 이태원동 단독주택
이익은 342억 원에서 349억 6천만 원으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증세가 우리 엄청난 이제 압박감이 작용하고 있죠. 증세의 이만은 올바른 자세. 죄송해요. 제가 강의 자료 따로 준비도 못했어요. 그냥 나오는 대로 좀 할게요. 증세의 이만은 올바른 자세. 일단 공시지가로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요? 공시지가로 집값을 과연 정말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 증세 시대를 살고 있는데, 중세 시대가 아니라 증세 시대입니다. 여러분, 증세 시대를 살고 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자산 규모를 올리는 전략대. 증세가 너무 심하니까 세금 부담을 낮추는 전략 중에 최종 승자는 누구냐 라는 겁니다. 최종 승자 누굴 것 같아요? 뭐 답은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상식에 입각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산 규모를 줄이는 게 맞는 것이냐, 아니면은 세금 부담을 낮추는 쪽의 전략을 내가 택하는 게 맞는 것이냐, 최종 승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 다 대답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다 대답 잘하지. 이렇게 물어보는데 누가 대답을 못해? 근데 이게 말처럼 쉬운가? 그 부분을 봐야 돼요. 제가 최근에 상담했을 때 만났던 분들이, 많은 분들이 어떠한 부분을 호소하셨냐면, 뭔가 답답하다. 답답하고, 이게 뭐라고 표현해? 막 짜증도 나고요. 짜증도 나고. 그리고,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확신이 안 돼. 불확신. 왜? 내가 지금 이 상태로 있는 게 맞는 것인가? 그러니까 왜 그런 생각을 하시냐면, 뭐 내가 이제 자산 구성 이 요소들이 딱 있으면은 요거 좀 팔고 다른 거로 바꿔보고 요것도 좀 이렇게 좀 바꿔보고, 뭔가 이제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피로감을 느끼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아무것도 못해. 왜 못하죠? 양도세 부담 때문에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꼼짝 말아요. 맨날 뭘 알아보긴 알아보는데 갈아탈 수도 없는 걸 알아보고 있어. 그러니까 그런 자신이 지금 똑바로 하고 있는 게 맞는가? 내가 좀 잘하고 있는 게 맞는가라는 그 불확신이 자꾸 들고, 막 그런 생각이 드나 봐요. 이렇게 지금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동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고 약간 정적으로 가만히 있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 내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 가만히 있어야 되는 상황.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과 답답함, 이런 걸 호소하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또 보면, 들춰보면은 그분께서 갖고 계신 부동산들이 다 괜찮아. 근데 왜 불안하세요? 물어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 현실에 대해서 자꾸 이제 확신이 깨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약간 이제 멘탈적인 문제거든요. 부동산이 문제가 없는 걸 갖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일단은 다주택자분들은 양도세 때문에 차익이 많으신 분들은 팔 수가 없어요.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계셔야 돼. 가만히 계셔야 되고, 그리고 뭔가 계획을 이제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막연한 불안감이 이제 주로 언제 찾아온다 그랬죠? 밤에 혼자 있을 때 딱 찾아와요. 딱 찾아오면은 그 순간 잠시 이제 공황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네, 공황장애 비슷한 그런 게 이제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밤에 혼자 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밤에 찾아왔어. 왔어. 왔어. 어떻게 하면 좋아요? 특효약은, 일단은 넷플릭스를 키는 거죠. 그래서 넷플릭스로 드라마를 엄청 봅니다. 그러면 이제 좀 있죠.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그래서 미래성이 있는 부동산이 맞다면 너무 그렇게, 옛날 예능도 좋아요. 너무 그렇게 조바심 낼 건 없고,
어떠한 전략 전술을 구사할 수 없는 꼼짝 마라 라는 상황은 맞지만 그래도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자산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네. 막 무언가를 시도하지 못할 뿐이지 여러분들 갖고 계신 다주택자분들의 자산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자산이 불어난다? 뭐예요? 아니, 돈이 내려가니까. 네, 그거에 비례해서 최소한 화폐 가치 하락 이하로 자산이 오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보통 화폐 가치가 내려가는 것보다 그 이상 폭으로 자산 값이 오르는 것은 상식이니까요. 그래서 꼭 무언가를 막 활발하게 활동성 있게 동적으로 막 시도하지 못한다는 이 현실을 너무 스트레스로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으면 좋겠고, 결론은 이겁니다. 결론은 우리 세무사분들 중에, 세무사라면은 기본적으로 우리 절세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많이 하시는 직업군이잖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저희 회사 고객분들 중에 세무사분들이 진짜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근데 공통점인 건 제가 만나 뵀던 그동안에 어떤 이 세무 관계로 만나던 우리 세무사분들 중에 이 자산이 많았던 분들이 좀 적어요. 보통 세무사분들이 이제 왜냐면 자산을 늘려야지 라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세금을 남들이 모르는 여러 가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세금을 줄여볼까, 이런 분들이 제가 만났던 세무사라면은 고객으로 만나는 우리 직업이 세무사인 우리 고객분들은 사실 세금 부담 이것도 기본 베이스지만 자산 규모를 늘리는 데 더 집중된 세무사분들이시고 본업보다 이쪽 일을 더 잘하시는 세무사분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기본적으로 세금 부담은 이 두 가지 다 잡아가면 좋죠. 세금 부담도 줄이고 자산 규모도 늘리고 하면 좋은데, 우리가 지금 일반적인 아파트를 막 사서 다주택자가 돼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찌됐든 이 자본주의 세상을 산다라는 말의 뜻은 좋은 자산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이기는 게임이죠. 근데 좋은 자산을 많이 갖고 있다? 이거 자체가 뭐예요? 세금을 많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세금을 많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동시에 취할 수가 없는 스탠스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20년도 돌아보더라도 집을 팔았던 분들 중에 집값이 많이 올라서 판 분들도 계시지만 결정적인 계기, 집값도 많이 올랐고 복합적인 게 머리에 쌓였는데 집을 팔아야 되겠다고 정말 실행에 옮겼던 계기 중에 하나가 세금 부담이었거든요. 많이 올릴 거다. 괴롭힐 거다.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이게 균형을 맞출 수가 없고 둘 다 취할 수가 없고 시소처럼 한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것인데, 저는 부자문법 구독자분들께서 이 고민에 사로잡혀 계신 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빨간색 동그라미를 칠한 자산 규모를 늘리는 방향으로 전략을 삼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이 전략을 취하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내가 세금 부담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태에서 하셔야 되겠죠. 근데 그런 계산도 없이 자산이 막 늘리는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제가 만나본 결과 없어. 그렇게 생각 없이 막 집을 사는 사람은 없어, 세상에. 부동산을 그렇게 막 사는 사람은 진짜 없어요. 물론 진짜 1000명 중에 1명, 0.1% 만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그런 분들은 안 계세요. 다 많은 생각과 고민과 계획과 정말 10년 후까지 고민하고 사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 여름에 신사업으로 준비하는 내용 중에 그 컨설팅 아이템 중에 이 두 가지를 잡을 수 있는 아이템이 있어요. JR님 감사합니다. 있어요. 그거는 올 여름 때 말씀드리겠고, 대외적으로 전체 공개해서 그 말씀을 드릴지 아니면은 일부 소수분들 대상으로 말씀을 드릴지는 그때 가서 얘기 드릴게요. 이 두 가지를 다 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으니까 그때 가서 한번 얘기 나눠봅시다. 여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불법 요소는 절대 저지르지 않습니다. 다 합법적인 틀에서 세금 줄이면서 자산 운용할 수 있는 거. 나는 현금이 놀고 있는데 집이 많아요. 이 현금으로 또 뭘 사자니 종부세가 너무 늘어나. 돈을 또 그냥 그래서 갖고 있자니 미쳐버리겠어요.
이런 분들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은 올 여름에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새 임대차법 드디어 효과가 나오나. 아파트 전세가 변동률 최저인데요.